네, 미국의 소비자들이요, 지금 한국산 텔레비전 또는 전자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이 관세 정책 이후에 미국인들은 생필품을 미리 사들이거나 또는 뭐 구매를 좀 망설였던 그런 제품들을 사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앞당겨서 이제 구매를 하는 등 향후 그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웬만하면 꼭 안 살 거면 어차피 안 살 거면 몰라도 어차피 살 거면 지금 미리미리 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두드러지는 것은 그중에서도 이 한국산 제품에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 한국산 테레비, 뭐 세탁기, 심지어 뭐 밥솥 등등 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판매가 갑자기 늘기 시작했다는 흥미로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22살의 대학생이다라고 밝힌 한 그 시민은 최근 그 자신이 그동안 그 벼르고 있었던 이 전자기기를 앞당겨서 구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자기기 주요 소재인 그 알루미늄과 철강에 그 이미 그 관세가 적용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품에 그 최소 10%의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산 제품은 10%가 아니라 25%죠. 자, 버지니아주 교외의 한 월마트에서 그는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다시 낮아지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몇 달 정도는 제대로 협상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주변의 그 보수적인 친구들도 관세 자체는 찬성하지만 단기적인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다. 뭐 이렇게 상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뭐 아예 내년 후년까지 미루어도 되는 그런 제품은 좀 관망하면서 안 사지만 어차피 몇 달 안에 살려고 생각했던 것은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면서 이제 월마트에서 자기가 사기로 했던 한국산 TV를 결국은 사러 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우려는 가격대가 좀 높은 제품에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주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소비자는요, 텔레비전 구매를 좀 서둘러야겠다라는 생각에 매장을 찾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의 삼성전자 이 텔레비전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평소에 그렇게 관세 발표를 보고서는 아이고 안 되겠다. 한국도 관세를 25%는 맞았으니까 빨리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서둘러 한국 삼성 TV를 사러 왔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 미시간주 워터포드에 거주한다는 한 그 여성은요, 한국산 액세서리를 수입해서 미국 내 소비자가 판매하는 그 온라인 쇼핑몰을 자신의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입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가 이제 여기서 팔잖아요. 그 한국에서 수입하는 매입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좀 쟁여두려고 종류별로 보통에는 이제 한 달에 한 종류별로 100개 정도씩 이렇게 사 오던 것을 이번에는 300개씩, 종류별로 300개씩 수입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장은 이 소비자 가격을 뭐 올릴 수는 없겠지만 이대로 계속 간다면 결국은 내가 미리 사놓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관세가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도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물품 구입에 나서지 않는 시민들도요,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시간주의 한 주민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향후 가계 예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계부 쓴다 그러죠. 집안의 어떤 가계 예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미리 좀 돈을 세이브해 놓으면서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6,000불, 7,000불 쓰시던 분 같으면 한 5, 600불 전, 한 10% 정도, 5, 600불 정도 이렇게 돈을 좀 세이브해 놓으면서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 정보를 제공하는 그 오토모티브에 따르면요, 지난달 말 그 소비자들이 대거 자동차 구매에 실제로 나서면서 신차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기록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토모티브는 지난달 판매량이 지난 4년간을 비추어 봤을 때 3월달 판매량 가운데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면서 올해 3월 달에 이렇게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관세 외에는 해석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결국 관세 때문에 미리미리 자동차를 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이끌 것이다라는 뭐 기대도 사실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타겟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60대 미국인 딕슨 위더스푼이라는 사람은요. 미국은 그동안 이 단기 실적에만 너무 몰두해왔다.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관세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밀워키에서 건축업을 운영하고 있는 제이 케네디라는 그 대표도요. 건축 자재 가격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우려된다. 하지만 어차피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도 살 건 사야 되고 또 뭐 집도 지을 건 지어야 되고 뭐 또 집도 조금 짓는 그 자재값이 올라가서 집값이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살 사람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맞게 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즉 미국의 이 체질을 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뭐 이렇게 관세 정책에 또 뭐 찬성하고 지지하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그 관세가 발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던 물건들을 하나둘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점은 한국산 전자제품을 사기 위해서 대거 몰리고 있는 현상이 지난주부터 눈에 띄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관세 문제를 그래서 이제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총리는 어제죠. 막 전화를 부랴부랴 걸어서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또 조만간 오겠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어제 미국을 부랴부랴 방문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도 미국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 방문길에 오른 벤야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요. 그런데 미국에 오는 길이 상당히 산 넘고 물 건너서 험한 그런 길을 왔습니다. 네, 비행기 타고 오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요? 예.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이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래서 그 체포영장 집행이 될까봐, 즉 자신이 체포될까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먼 길로 우회해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도착 하루 전에 헝가리 일정을 마친 그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에서 곧장 이스라엘 전용기에 탑승을 해서 남유럽 상공을 거쳐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데 뭘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미국의 워싱턴 DC로 향하는 가장 짧은 항로는 네덜란드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아일랜드 상공과 아이슬란드의 앞바다를 거쳐서 이제 뉴욕 그 위에 이제 워싱턴 DC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세 나라, 네덜란드, 영국, 뭐 아일랜드 이 세 나라는요 국제 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발부한 그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상공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강제 착륙해서 체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 전용기 그 비행기가 비행 도중에 이들 나라 상공을 지날 때 거기 이스라엘 전용기 이스라엘 그 총리 전용기 내리시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강제 착륙 안 내리면 전투기 출발 그래서 강제 착륙해서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라는 판단 때문에 이들 나라 상공 지나가지 말자 해서 뺑뺑뺑뺑 돌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요. 그러면은 나를 체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내가 그 상공 지나가도 나 체포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나라 골라봐봐 해서 골랐습니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프랑스 이 세 나라에 전화가 걸어서 확인했습니다. 내가 당신네 나라 상공 지나가도 나 체포 안 할 거 확실하지? 네, 알겠습니다. 이들 세 나라에서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프랑스 상공을 지나가면서 우회하는 길을 택했고요. 비행거리는 이 때문에 약간 500km 정도 짧은 거리와 비교한다면 약간 500km 정도 훨씬 뺑뺑뺑뺑 돌아서 워싱턴 DC에 도착했다라는 비하인드 소식도 있습니다. 자, 국제형사재판소는 작년 5월에요. 이스라엘의 그 네탄야후 총리와 또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그 수뇌부 인사들 모두에게 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요. 그리고 국제법원에서 이 청구된 이 체포영장을 실제로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 이 ICC라고 하는데요. 그 ICC 설립 조약을 보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CC의 124개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헝가리는 그럼 ICC 회원국이 아닌가? ICC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요, 이 ICC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네탄야후 총리를 자국이나 나라로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네탄야후 총리는 떠난 건데, 그렇게 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네탄야후 총리가 부다페스트 도착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바로 헝가리의 총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바로 ICC에 탈퇴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였습니다. ICC 탈퇴 선언하면서 바로 네탄야후 총리에게 안심시키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보세요. 네탄야후 총리 당신이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 ICC 회원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미 ICC 회원국이 아니니까 당신을 체포할 의무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회담을 합시다 해서 1박 2일 회담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네탄야후 총리는 뺑글뺑글 돌아서 미국에 도착한 겁니다. 자, 실제로 지난 13년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ICC로부터. 당시 그 볼리비아 대통령 모랄레스가 탑승한 전용기가 그 미국에서 그 기밀을 뭐 누설했다라고 한 그 사람 있죠? 에드워드 스노든.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 탑승한 것으로 의심받아서 오스트리아에 그 상공을 지나다가 오스트리아에 강제 착륙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탄야후 총리도 야, 나도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해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현재 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네,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3월 17일 우크라이나 전쟁 중 그 아동의 불법적인 강제 이주, 어린아이들을 막 강제로 이주시켰다는 혐의, 그리고 뭐 전쟁범죄 혐의 등등으로 인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푸틴 대통령 본인은 그러거나 말거나 왕무시, 소위 개무시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체포가 될 수 있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탄야후 총리는 좀 두려워서 비행기 항로를 좀 뺑뺑 돌아서 미국에 도착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 미시간주, 뭐 디트로이트 이쪽이잖아요. 그 미시간주에 이미 타격을 입히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무역 전쟁의 첫 희생자 미시간 경제라는 제목의 그 기사에서 미시간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들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스트벨트에 속한 이 미시간에는요, GM, 또 포드, 또 스텔란티스의 생산 기지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지역 경제의 20% 이상이 자동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또 3월에 발효된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조치, 또 엊그저께 3일자로 시작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등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 관세들은 이 제조업체들에겐 정말 시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엊그저께 발표된 자동차에 대한 그 관세 조치는 그 미시간 경제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시간 최대 도시인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업계 경영진들은 이 부품에 대한 관세도 이렇게 오르면 사실은 미시간에서 자동차 산업이 번성하고 있다. 뭐 20% 이상 자동차 산업이 이 지역을 먹여 살린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부품까지 다 만들어서 100%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부품은 뭐 일본에서도 수입해오고, 한국에서도 수입해오고, 뭐 인도에서도 수입해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다 관세를 부과받았기 때문에 미시간에서 이렇게 비싸게 부품을 사와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치명적인 타격을 이미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간 지역의 그 자동차 업계 경영진들은 이미 비상태세로 전환해서 생산 라인을 아예 다른 곳으로 옮길까, 좀 더 싼, 뭐 노동력이 좀 싼 곳, 그리고 뭐 자, 공장을 져도 땅이 좀 싼 곳 이런 데로 좀 옮길까? 그래서 좀 비용을 절약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객들에게 이미 가격 인상이 어느 순간에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라는 통지를 하는 등 고객들을 설득하고 있는 양면 작전을 이미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고객들에게는 어느 순간 우리 가격 오를 것입니다. 우리 가격이 올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이미 다 통보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자동차 업체의 임원은 관세가 수입 부품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체르노빌 사태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면서 암울한 예측을 했습니다. 체르노빌 사태라는 것은 사실 뭐 자동차와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체르노빌 사태, 그 연료가 누출되는 그런 엄청난 그 사고인데 그런 사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세 여파로 자동차 판매가 치명적으로 큰 타격을 정말 입을 것이다. 체르노빌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자, 미시간의 그 컨설팅 회사인 앤더슨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앤더슨 그룹은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신차 가격이 작은 차는 한 $2,500, 그리고 비싼 차는 약 $12,000 정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1, 2년 안 사도 될 거면 모를까. 앞으로 몇 달 안에 어차피 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미리미리 산다라는 것이죠. 자동차 가격도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르기 전에 최소한 한두 달 안에 사야 되겠다 해서 막 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2달 동안 차량 가격을 동결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2달 뒤에는 우리 현대차 가격도 오를 겁니다라는 것을 예고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달 안에 빨리 사세요. 막 약간 뭐 이런 좀 압박을 가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만은 여하튼 앞으로 2달 동안 6월 2일까지라고 했으니까 6월 2일까지는 어슈어런스 프로그램, 안심 프로그램. 그래서 6월 2일까지는 올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뭐 어차피 한두 달 안에 자동차를 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 또 그중에서도 현대차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뭐 6월 2일 전에 많이들 살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심장, 워싱턴 DC 곳곳에는요,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2m가 넘는 그 철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이 철책의 종착지는 바로 백악관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국민들을 차단하기 위해 쌓은 철책, 철옹성입니다. 평소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그 백악관 앞 도로에는요, 지금 완전 무장한 병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호요원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시민들이 물으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대통령 경호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시민들이 질문하고 그렇게 경호원들이 답변했던 그 순간 정작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 주말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던진 바로 다음 날이었던 지난 3일에는 전용기를 타고 바로 백악관을 떠나서 마이애미로 직행을 해서 다음 날 목요일부터 주말 내내 골프를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골프에 심취해 있던 그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는 시가총액 6조 6천억 달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 증시가 폭락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각 대도시에서는 반 트럼프 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증시는 폭락하고 서민들은 아우성인데 골프장에서 굿샷, 굿샷만 외치고 있느냐? 막 이렇게 시위 때 외쳤고요. 반발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골프 장면을 영상으로 SNS에 올리면서 제목을 굿샷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그 굿샷이라고 자신의 골프 영상을 올린 그 순간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자, 정말 바라건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너무 늦지 않게 제발 트럼프 대통령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굿샷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엄청 까이고 있습니다. 엄청 까이고 있습니다. 제발 경제 문제에 있어서 관세만 맨날 날리지 말고요. 이렇게 관세가 부과돼도 물가 인상되지 않고 또 증시도 좀 활기를 띨 수 있는 정말 그 솔로몬 같은 현명한 굿샷 한번 멋지게 좀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한 2주 동안 까인 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좀 굿샷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범죄를 지은 불체자 단속의 강도가 요즘 아주 세지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그 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에게도 상당히 좀 심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미 벌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과로 인해서 구금되거나 또는 뭐 추방 위기에 처하는 영주권자들 사례가 하나 둘씩 자꾸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CNN은 최근 그 이민국에 체포돼서 추방 위기에 놓인 마를론 페리스라는 그 영주권자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자, 트리니다드 토바코 출신으로 지난 1997년 영주권을 취득한 페리스는 이라크 전에 두 차례 파병돼서 테러전 훈장 그리고 뭐 모범 복무 훈장까지 받은 아주 그 혁혁한 공을 세운 참전 용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추방 위기에 몰렸습니다. 페리스는 전역 후였던 지난 2021년 그 불법 약물 밀매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의 아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트럼프 행정부 1기가 들어서기 6개월 전에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대상은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받아서 좀 갖고 있다라면서 그리고 이제 지난 2016년에는 영주권 갱신도 멀쩡하게 잘 한 그런 상태다라면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페리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거주지인 애리조나주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신호를 받고 신호 대기 중에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들이닥쳐가고 경찰한테 내려 해가고 경찰한테 체포됐습니다. 근데 경찰이 아니라 이제 이민국 요원들이죠. 한편 지난달에는요, 그리고 또 영주권자인 또 다른 사람, 쿠엘린 딕슨이라는 사람이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20여 년 전에 있었던 범죄 사실로 시애틀에 있는 공항, 그래서 시애틀과 타코마 두 도시를 아우르는 공항이죠. 시애틀, 타코마 그 두 도시의 앞자를 따서 시텍 국제공항이라고 하는데 그 시텍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20여 년 전의 일. 그럼 20여 년 전에 이 사람은 무슨 범죄 전력에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이 정도 갖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5년 전이었던 지난 2000년 이 사람은 횡령 혐의를 받아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 유죄 판결을 받아서 벌금을 냈습니다. 벌금. 얼마요? 6,400달러 벌금 냈습니다. 벌금 6,400달러 정도라면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죄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6,400불 낸 벌금을 낸 그 사건, 그 혐의에 대해서 지금 그 체포가 된 것입니다.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공항에서 강화되면서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당신 25년 쭉 기록을 보니까 당신 25년 전에 유죄 판결 받은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래요. 그건 정말 25년 전 너무 오래된 일이고 그 유죄 판결 받은 것도 나는 그냥 6,400불 벌금 내고 끝난 겁니다. 라고 항변했겠죠. 하지만 공항에서 이 사람은 결국은 영주권 박탈 조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25년 전에 그 6,400불 낸 그 혐의 때문에. 자, 이렇게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심사가 이처럼 상당히 강화되고 좀 예측 불허의 상황이 자꾸 발생하자 이 한인들은 그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계속 전화를 걸어서 그러니까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요 사무실에 전화가 지금 계속 많이 오고 있다라면서 이들은 대부분 범죄 전력이 있는 한인 영주권자들이나 또는 뭐 범죄 전력도 없지만 괜히 왠지 불안해하면서 조만간 한국 방문을 해서 한국 갔다 와야 될 일이 있는 그런 한인 영주권자들의 문의가 지금 잇따르고 있다라고 변호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지난 시즌의 그 야구 메이저리그 야구 월드 시리즈 챔피언을 딴 LA 다저스 선수단과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이 방문 3연전 원정 경기 3연전을 벌이기 위해서 워싱턴 DC를 찾은 LA 다저스 선수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계 선수인 타미 현수 에드먼 이라는 선수를 기억하면서 타미 당신 지난번 그 월드 시리즈 할 때 시리즈 MVP 받았지? 와 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아주 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타미 에드먼 당신은 정말 재능이 많은 선수다. A lot of talented라 그랬나요? 재능이 많은 선수다. 뭐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미 현수 에드먼
이라는 선수 잘 아시죠, 여러분들? 중간에 미들네임이 현수라는 한국 이름이 들어간 이 선수는 한인계 이제 혼혈계입니다.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WBC라고 하죠. 그 대회는 이제 한국 국가대표팀으로 이 타미 현수 에드먼 선수가 태극 마크를 달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원래 그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WBC라는 대회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데 뭐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나라를 선택할 수는 없고요. 부모나 또는 조부모 또는 친부모 쪽이든 외부모 쪽이든 또는 친할머니 할아버지 쪽이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쪽이든 그러니까 친가든 외가든 어느 쪽이든 연관이 되어 있는 나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미 현수 에드먼은 이제 엄마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선택해서 한국 대표팀으로 나갔습니다. 이 타미 현수 에드먼이라는 친구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 친구하고 제가 뭐 그 인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는 제가 좀 인연이 있는데 한 25년 전쯤에 한 25년 30년 가까이 됐나요? 제가 그 LA에서 교회 다닐 때 그 한 교회를 한 10몇 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한 장로님 한 분 아주 점잖고 참 좋으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도 계시고 그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은 또 권사님이셨는데 부인 되시는 분은 한국에서부터 오랫동안 이 은행계 금융계통에 계신 분이라 또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교회의 재정 관리 같은 걸 다 이제 하고 그랬던 장로님과 권사님 그 두 부부가 계셨습니다. 아주 이제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 부부였는데 그 장로님의 손자가 타미 현수 에드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장로님의 따님이 그때 있었는데요. 그 따님의 아들이 타미 현수 에드먼입니다. 어머니와 외갓집의 조국인 한국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름도 타미 현수 에드먼 한국 이름 그 현수라는 이름을 이제 중간에 집어넣은 정말 멋진 선수입니다. 뭐 이 선수도 멋지지만 이 선수의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더 멋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하고 또 잘생겼고요. 뭐 운동 너무 잘하고 정말 탤런티드 된 그런 선수입니다. 이때 이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LA 다저스 선수단 만날 때 또 한 사람 있었죠. 네, 바로 쇼헤이 오타니 선수입니다. 네. 쇼헤이 오타니 선수와 트럼프 대통령은 악수하면서 이제 뭐라 그랬느냐? 와우. 영화배우 같이 생겼어 라고 말했습니다. 영화배우 같다라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장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월드 시리즈 때 그때 다저스가 경기를 할 때 그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투수 교체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TV로 지켜보던 트럼프 대통령은 막 SNS에 올리면서 정말 스투핏한 결정이다. 이건 바보 같은 결정이다라면서 그 투수 교체 순간을 막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난하는 그 SNS에 올린 게 또 막 그 순간 미 전국적으로 확 빠졌고요. 확산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 후에 이 일로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됐던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과 트럼프 대통령 어제는 만나서 웃으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껄끄러운 상황이 그때 2018년에 있었죠.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비난에 기분이 상했던 정말 빈정상했던 기분이 나빴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당시 이제 기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월드 시리즈에 이번에 당신이 우승하면 그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 가게 되는데 백악관에 갈 겁니까? 라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독이 정말 이제 뒤끝 있어요. 뭐라고 그때 답변을 했냐면 워싱턴은 가는 것은 워싱턴 DC 내셔널스라는 팀하고 경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백악관 나 안 갈 겁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또 빈정상에서도 뭐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벌써 한 7년 지났으니까 어제는 백악관에서 만나서 데이브 로버츠 감독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면서 웃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래 그 미국의 주요 그 프로 리그의 우승팀은 다음 해에 그 백악관 방문하는 것이 관례대로 되어 있죠. 그 야구,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우승팀, 또 뭐 농구 우승팀, 그리고 풋볼 우승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이스 하키 우승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해의 최종 우승팀이 그 해 지나고 난 다음에 봄에 백악관에 초청되는 것은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 트럼프 일기 때인가요?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때, 그때 대통령 때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백악관에 초청하는 행사가 일부 반쪽짜리 행사가 되기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2018년 이것도 그 챔피언인 그때 이제 월드 시리즈 챔피언은 보스턴 레드삭스였는데 보스턴 레드삭스 선수단이 다음 해인 2019년 5월 백악관을 이제 초청받아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안 갔어요. 한 절반은 갔지만 뭐 절반 정도는 안 갔습니다. 간 절반 정도의 선수단은 대부분 백인 선수들이었고 그 외에 흑인 선수나 히스패닉계 선수 이런 선수들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인종차별적인 발언 많이 하고 막 그래서 거기에 반발하면서 많은 유색인종 선수들은 그 당시에 이제 백악관에 가지 않아서 소위 반쪽짜리 행사다라는 그런 비아냥을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비하인드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으로 좀 잠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루어지게 되는 다음 조기 대통령 선거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60일도 안 남았어요. 자, 헌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대통령이 만일 탄핵이 되면 그 탄핵이 된 그날 기준으로 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나 파면이 되면 파면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탄핵됐잖아요. 그러니까 4일 다음 날이 5일 기준으로 60일이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그러니까 이제 50일에서 60일 사이에 해야 되는데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가 이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날이는데 뭐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막 선거를 치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늦은 날, 가장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6월 3일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날이 지정된 겁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또 피선거권자라는 것은 뭡니까? 나 대통령 한번 나가볼래 하고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 이제 투표할 사람들, 유권자, 이 사람들에게 모두 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제 선거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거 준비를 하기 위한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충분히 마지막 날로 이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 공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뭐 당대표 뭐 이런 사람들 막 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공직을 다 이제 물러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 합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5월 4일 전까지 물러나야 됩니다. 아마도 이제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뭐 지지율 면에서는 뭐 가장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는 뭐 대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뭐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뭐 지금 여당 아닌가? 네. 국민의힘에서도 몇 명 나올 것 같고, 여하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며칠 안에 그 민주당 당 대표에서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조기 대선, 조기 선거에 대통령 당선되는 사람, 당선되는 사람은 뭐냐? 당선이 확정된과 동시에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 보통 대통령 선거는 예를 들어서 11월 4일 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4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죠, 지난번에. 그리고 그로부터 거의 2달이 넘어서 1월 20일 대통령 취임했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통 그게 일반적이죠. 또 대통령이 취임하는 사람도 준비를 해야 되고 대통령에서 퇴임하는 사람도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권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한 2달 정도의 쿠션을 두는데 이렇게 조기 선거를 치르게 되면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6월 3일 날 선거가 치루어지죠. 그럼 그날 밤에 당선이 확정되겠죠, 누군가가. 그럼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수인계 작업 이런 거 못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갑자기 치루어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토리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있는 스토리인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60대 한 여성이요, 80대 후반에 그 재산이 많은 남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20살도 넘는 거예요. 여자분은 60대고요. 남자 할아버지는 80대 후반입니다. 80대 후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9. 1년 몇 달만 더 있으면 이제 90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작년에 두 분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분은, 할아버지는 56억 원을 갖고 있는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남성의 자산을 가로챘다라는 의혹 때문에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았는데 결국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여성 A씨를 결국은 혐의 없음 결론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이 A씨, 여성 A씨와 같은 혐의로 고소된 이 여성의 사위에도 결국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이 6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사위와 함께 지난해에 89살의 나이로 사망한 A씨의 남편의 은행 계좌에서 56억 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인출한 것이 사기다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A씨와 그리고 89살의 나이로 사망한 할아버지 B씨, 이 두 사람은 20살 넘게 나이 차가 났으며 결혼한 지 불과 2달 뒤에 89살의 할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B씨는 오랜 기간 이제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에 A씨와 재혼을 했고요. A씨는 그때 이제 60대 재혼을 했고요. 그로부터 약 2달 조금 넘은 뒤에 7월 초에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야, 그렇게 20살 넘는 분하고 결혼했는데 2달밖에 안 되고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89살의 나이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후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제 B씨의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자신의 아버지를 살살 꼬드기고 현혹해서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라면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나 자녀들에게는 유산 상속이 한 푼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은 계속 이거를 1년 동안 그 조사를 했는데, 하지만 경찰은 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해서 최근에 혐의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더 황당해하는 거죠. 조사 결과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제 B씨는 나의 아내 A에게 남은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공증받아서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손을 댔으니까 이렇게 녹음 목소리로 남겼다라고 오해하시겠네요. 그렇지 않고요. 이제 서류 한 장에 그걸 남긴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법무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그 공증을 받은 겁니다. 노터리, 미국으로 따지면 노터리 서비스 가서 이제 공증을 받은 거죠. 그 공증 받을 때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 정신이 멀쩡했느냐 정말로, 그래서 멀쩡한 상태로 이 유언장을 작성했느냐라는 건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경찰이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경찰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나이차가 20살이 넘는 60대 여성과 80대 후반 89살의 할아버지, 두 분의 사랑을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결혼한 지 2달 만에 그 89살의 할아버지는 사망했고, 이후 이 60대 이 여성은 무려 56억 원, 그러니까 뭐 달러로 친다면 거의 500만 달러 가까이 되죠.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고스란히 싸그리다. 네. 하지만 이 사망한 그 할아버지 B씨의 자식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할 만도 하다라는 그런 느낌 들기도 합니다. 뭐 어찌 보면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버지한테 잘 못했나, 효도를 전혀 안 했나 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무튼 돌아가신 분이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식들은 지금 완전히 멘붕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경찰을 상대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낸 거냐, 그러니까 그 결혼하신 B씨, 그 60대 여성, 그 사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그떤 사기 혐의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낸 거냐라고 강하게 경찰한테 이 자식들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예. 혐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그 근거를 자세히 밝혀야 하지만,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당연히 그 근거를 자세히 밝혀야 하는 게 맞을 터인데, 근거를 자세히 밝힐 수 없다? 네. 혹시
56억 원과 뭐 타협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냥 궁금해서 해본 소리입니다. 궁금해서. 예. 자, 오늘 영상은 모든 궁금증을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궁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